경성 가면이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메타인지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메타인지 연구하면서 그런 데이터,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신하는 거. 특히 미국 사람들이 과신을 많이 하거든요. 맨날 나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봤어, 이 시험을. 근데 더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과신한 적이 없는데 뭐 제가 100점을 맞았어도 나 너무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이게 경성 가면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너무 공부 열심히 했다고 나 안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100점을 받았으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리사 너 너무 똑똑하다. 근데 항상 아니야, 나 원래 공부 많이 해야 돼. 이게 노력하는 게 사실 똑똑한 건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 그 타고난 것 때문에 똑똑하지 않다고. 네, 똑똑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경성 가면은 비슷하게 누가 칭찬을 해줄 때 있잖아요. 나 그냥 운이 좋았어. 노력했다고 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한국에는 겸손해야 되잖아. 어떻게 그냥 내가 잘했어. 날 위해서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주 솔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 시험을 너무 잘 보고 싶어서 공부 많이 했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잘난 척도 아니고 솔직한 거고, 그리고 다른 친구가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너도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척도를 봤을 때 제가 약간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생각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진짜 증상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타인의 평가의 두려움 느낄 수 있잖아요, 임포스터들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일한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완전히 타고난 게 아니니까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혼자서 일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한두 번 이렇게 혼자서 막 하면은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혼자서 더 길게 하고 매일 해야 되면은 좀 붙여요, 힘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임포스터리즘을 벗어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자기 능력은 평가절하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도움을 달라고 못한다. 못해.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못났다. 나는 원래 못 배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는 임포스터들은 그러면 도움을 못 받아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있으면 이것도 임포스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시도를 안 한다. 그쵸? 이거 맞아. 정말 많은 학생들 하고 싶은데 실수할까 봐, 맞아. 실패할까 봐, 이거 그냥 나 이거 바빠 안 해. 안 해요. 갑자기 이제 포기하는 느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싶을 때 못할 때, 이게 임포스터거든요. 그 네 번째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행동이 피드백을 못 받는다.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 사람들, 특히 사장들, 회장들,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하면은 그 두려워할까 봐, 들킬까 봐 걱정되면은 아무 피드백 못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공을 두려워한다. 성공을 두려워한다? 성공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인정을 피해야 한다. 이거는 아까 겸손 가면이거든요. 이제 뭐를 잘했는데 누가 너 너무 잘했어. 축하해.
그러면은 똑같이 앞으로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이런 경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동료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코미디 프로가 많이 없어졌지만 매주 코너를 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빵빵 터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날은 정말 성공의 그 도치가 되는데 네.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주 어쩔 거야? 뭐 네. 이런 걸로 들려서 네. 그 두려움이 갑자기 확 생각나네요. 네, 그 두려움이 정말 힘들고 정말 외로워지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가끔씩 내가 왜 혼자서 하려고 그러지? 아니면 내가 왜 피하려고 그러지? 왜 인정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 있으면서 불안해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게 다른 약간 행동으로 증상들이 또 나와요. 이게 약간 그 임포스터의 사이클이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생기거든요. 과도한 노력 아니면 미루기. 과도한 노력은 제가 1등이거든요. 몰래, 혼자서. 근데 이제 사람 앞에서 나타나면 괜찮았어. 그리고 오래 안 걸렸어. 그건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처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아주 어렸을 때 그런 ABC 배우잖아요. 그럼 ABC 뭐 잡지책에서 그림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D 예를 들어 찾아와. 뭐 데스크 이런 거 막 찾아서 와야 되잖아요. 3개 정도 갖고 오라고 하면은 저는 6개를 찾았거든요. 더 과도하게. 왜냐하면 더 완벽해야 되고 그 가면까지 숨겨야 되니까 그게 과도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어제 또 이제 과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모든 영상을 봤는데 조선의 왕, 영조 이 사람도 약간 임포스터 가면을 썼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왕이 원래 왕 되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자기 형이 왕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찍 죽고 자기가 그냥 운으로 된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노력 아니면 실력 때문에 된 거 아니니까 약간 왕이 됐으니까 그 자격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과도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많은 논문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런 슬픈 얘기도 봤거든요. 그 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들도 완벽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불안하고 들킬까 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것도 가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다른 임포스터들은 미루기로 가거든요. 미루기 많이 하시죠? 네. 특히 한국에서 보니까 학생들은 다 벼락치기 하거든요. 공부하면서 해오면서. 근데 미루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다 그냥 하는 거고 그냥 게을러서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임포스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루기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예를 들어 책을 쓰고 싶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있지만 지금 바로 쓰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실수도 하고 힘들고 나 천재 아니구나. 나는 뭐 이 한국말 너무 어렵구나.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시작하려고 계속 미루기를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가면이거든요. 실패를 숨기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요즘 드라마 그 안나가 또 안나. 굉장히 이렇게 네. 핫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리플리 증후군과 가면 그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네. 이제 리플리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가면이 목표예요. 가면 쓰는 게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했거든요. 그 기생충
네, 영화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가족이 맞아요. 한 명씩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척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엄마도 해. 이거 척할 수 있어. 그리고 아빠도 기사해. 척하 이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목표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척하는 거에 되게 자랑스러운 거고. 그게 리플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기생충만 아니고 다른 이거는 되게 무서운 사건인데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여자가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었나 그래요. 근데 친구 가족을 다 죽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질투나서. 질투나서요? 네. 질투나서요? 네. 이 친구를 질투해서 친구 역할을 되고 싶었거든요. 친구를 그냥 리플레이스 하고 싶었거든요. 그 남편하고 애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포스터리즘하고 가면 증후군하고 멀어요. 가면 증후군은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막 누구 속이고 막 죽이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고 너무 불안해서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 없이 가면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달라요. 이제 사실은 임포스터리즘은 가면 증후군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씌워주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그리고 미국에서 동양 사람으로 살면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스테레오타입 가진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하다, 겸손하다, 친절하다?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맞아, 부지런하다. 진짜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건 조용하다. 그래요?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부담을 가져서 약간 에이시안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또 많은 가면들을 쓰거든요. 조용해야 되고, 얌전해야 되고, 혼자서 그 과도한 노력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나왔는데 Surprising underperformance of East Asians. 동양 사람들은 사실은 뭐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뭐 대학교도 잘 가고 그리고 회사도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세히 보면은 동양 사람들은 미국에서 승진을 잘 못해요. 사장까지 못 가요. 이 리더십 포지션까지 못 가거든요. 이게 뱀부 실링이라고 나오거든요. 대나무 천장. 에이시안들이 이상하게 여기 리밋이 있어요. 여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구나. 네. 그 이유가 low verbal assertiveness.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말을 안 하거든요. 맞아. 말 안 해. 이게 임포스터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절대로 말 안 하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할 때, 토론할 때도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다른 애가 말하면은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너 틀렸어.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우리는 다 동의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 짧은 실험을 할게요. 또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낼 건데요. 그냥 0부터 7까지 이제 대답하시면 돼요. 먼저 김상중님, 네. 인생에서 대학교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3번. 3번. 네. 한영 씨, 네. 삶에서 결혼하는 게 중요할까요? 5. 5. 네. 네, 그러면은 윤지성님, 네.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이요? 네. 이렇게 고민의 문제야? 이것도 어렵죠? 가면 쓴 거예요, 벌써. 이게 이제 짧은 실험이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3, 그 두 번째는 5, 그리고 이제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때, 동양 사람들이 중간쯤을
많이 선택해요. 하는구나. 이렇게 3, 4. 근데 미국 애들은 아주 뚜렷하게 0.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7. 완전히 중요해, 이건. 네, 7로 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5를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조심스럽거든요. 맞아요. 자신을 의견이 있는 것보다 그냥 누르면서 남의 시선. 네, 남의 조금 조심스럽게 가면을 쓰게 되거든요. 뭐 결혼하는 게 뭐 좀 중요해. 사실은 속으로는 나 진짜 결혼하고 싶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대학교 가는 것도 나 7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뭐 좀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뭐 5? 이 정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 뱀부 실링이거든요. 대나무 청장.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특히 미국에서 백인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 동의 안 하고 이게 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문제가 그 두꺼운 가면 아니고 그 되게 얇은 가면. 얇은 가면을 썼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그냥 인정하거든요. 그냥 뭐 우리 다 그렇게 살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우리도 가면을 썼으니까 이 가면을 믿을 필요 없다. 이 사람이 한 번만 잘못했다고 미안하단 말 아니면 표정을 안 믿으면 용서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도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 미안해, 나 잘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용서 못 받죠. 맞아. 사람들이 이거 그냥 가면이잖아.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너무 슬프잖아요. 진짜 너무 슬픈 얘기다. 솔직히 제가 미국 마인드로 또 한국 사람들 보면은 용서가 되게 어렵거든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말하는 것도 가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유가 이제 캔스 페스티벌에 나왔던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치잖아요?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인터넷에 막 올라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과했잖아요. I would love to apologize to the Korean actress Lee Ji-eun because I pushed her on the red carpet by mistake. 이거를 보면서 어떠셨어요? 이거 사과하는 거를 믿으셨어요? 그냥 형식적인 아이유가 아니었으면 사과했을까? 맞아, 그 생각 뭐 들어. 이런 한국의 네티즌들이 무서워서 아유 사과할게요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니면 혹은 옆에서 시켰을 수도 있고. 야 큰일 네. 났다. 화면을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배우잖아요. 네. 그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노력했는데 좀 진심성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되게 궁금하거든요. 진심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또 그러네.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도 약간 안 믿으면서 계속 욕을 했거든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거 보고 사과했구나 약간 받아들이는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면이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 뻥 아니고 척 아니고 그냥 말을 했구나. 그게 가면하고 진짜 생각하고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튼 우리가 가면을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 거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다. 이게 진심이 아니다. 그거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보자. 그게 약간 더 자기한테도 불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먼저 용서하자. 내가 먼저 믿어보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라도 가면은 벗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도 약간 안 믿으면서 사과 뭐 해도 안 해도 신경 안 써. 나 그게 쿨한 척.
쿨한 가면도 있거든요. 약간 MZ 시대도 가면을 안 썼다고 생각할 거잖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요즘 친구들 보면은 좀 그냥 쿨한 것 같아요. 면역 증세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게 MZ라고 하면 나이가 32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마냥 어리지는 않아요. 그러네. 20대인 줄 알았는데. 네, 어려 보여요. 네. 나이가 32살이다 보니까 우리 세대네. 네, 맞다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 세대긴 한데 뭔가 할 말 있으면 가면 쓰지 않고 바로바로 예를 들어 뭐 직장에서 뭔 일 있어 저 그만둘게요. 그리고 막 인터넷에 글 써. 나 오늘 그만뒀다, 이렇게. 퇴사 썰 푼다 막 이러면서 맞아, 맞아, 뭔가 되게 맞아. 막 나 되게 막 그게 쿨해 이런 게 좀 약간 그러면 그 친구들은 가면을 쓰지 않은 그런 가면 건가요? 그럼? 네. 뭔가 할 말 있으면 가면 쓰지 않고 바로바로 예를 들어 뭐 직장에서 뭔 일 있어 저 그만둘게요. 그리고 막 인터넷에 글 써. 나 오늘 그만뒀다, 이렇게. 퇴사 썰 푼다 막 이러면서 맞아, 맞아, 뭔가 맞아, 되게 맞아. 막 나 되게 막 그게 쿨해 이런 게 좀 약간 그러면 그 친구들은 가면을 쓰지 않은 그런 가면 건가요? 그럼?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쿨한 척 가면이거든요. 그런 척 가면. 풀병 가면 두렵겠지. 그들도 그죠? 네. 두렵겠죠. 그 사람들도 그 친구들도 이런 실수의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사장이 이거 잘못했어.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됐어 나 관둬. 그러면 회사를 계속 관두면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하는구나. 그게 쿨한 척 가면일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왜 그렇게 죽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잘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뭘 안 했나? 내가 뭘 빼먹었나?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내가 뭐가 없고 내가 부족하고 뭘 못 이뤘을 때 그걸 너무 많이 했나? 아니야. 이걸 내가 너무 노력해서 그런가?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저는 우리 사회 전체로 본다면 한국인 전체로 보면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수출 7위다. 무역 규모가 9위고요. 그다음에 무역 ICT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 관련된 전자정보 관련된 걸로는 흑자 규모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100몇십 개 주요 나라들이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10위, 9위 정도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GDP는 11위 정도 하고요. 1인당 GDP 29위 정도 되고 그래서 1인당 소득이 보통 28,000달러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 돈이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28,000달러씩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많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래도 경제적인 규모의 소득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나라에서 희한한 자료가 존재합니다. 출산율이 35위,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이게 전 세계 160몇 개국 조사할 수 있는 나라들로 치면은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애 거의 안 낳습니다. 빨리 나올게요. 네? 갑자기 찔려서 빨리 나올게요. 최선을 다해 주시죠. 삶의 질은 뭐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죠.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지수는 상당히 높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 좋은 건 다 높아요. 뭐 예를 들어 자살률 1위가 신절도 1위. 신절도가 친절도도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끼진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헬조선이다, 불반도다, 뭐 7포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왼쪽의 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고 이 오른쪽 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개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는요. 대한민국의 같은 특성인 이 두 개를 다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도록 해서 이걸 만들어서요. 죽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사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건 가족 확장성이에요. 가족 확장성을 설명을 하자면 그건 뭔가 하면 가족을 사회 중심으로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할 때 가족의 속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정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을 다 가족 체계처럼 이해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한창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럴 때 회사의 사장님은 이제 아버지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대통령은 아버지 같은 존재. 뭐 국부라는 얘기도 하고 옛날에 좀 그랬었죠. 그런 것 같은 사회적 시스템 전체를 가족 구조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성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가족성이 강하다. 가족끼리의 끈끈한 사랑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나 많은 좋은 점을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끈끈하고 가족성이 강하다는 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할 때요. 가족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이미 저 남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어요. 남미의 많은 국가들을 연구한 걸 보면 그쪽의 가족성이 우리나라보다 셈은 셌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의 심리학자들이 야, 남미 사람들을 보고 쟤네 왜 저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야말로 진짜 날마다 모여서 밥 먹고요. 출세할 일이 있어도 출세 안 하고 가족 옆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든 척도가 이름이 영어로 페밀리즘, 한국어로 하면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를 보면요. 프랑스 같은 서구의 나라들보다 칠레 같은 남미의 나라가 더 강하고요. 한국과 칠레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칠레가 약간 높은 경향을. 그러면 우리나라가 단지 가족성이 강한 게 특징이냐? 그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고모, 이모. 어머니. 심지어 어머니, 이모, 소주 한 병만.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렇겠네요. 맞아요.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 니네 엄마야? 한번 저희 남편 진짜 그러니까 우리 엄마야. 외국. 이제 교포인데 이제 그건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게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하지만 제 제자 중에 칠레에서 온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제자가 뭐 간혹 뭐 고모 이모처럼 약간 친척에 해당하는 용어를 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라는 용어는 절대 자기 친엄마 외에는 안 쓴대요. 우리는 친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이러잖아요. 걔는 그런 거 안 쓴대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 친엄마가 섭섭해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족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가족이 배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족성 그 자체로 보면 남미의 가족성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나 보면은 고모, 이모,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친한 친구면은 아이한테 이모라고 부르라고. 맞아요. 이모야, 이모. 네. 그러면 어떤 애가 이렇게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이모 아닌데 이러면은 또 굉장히 섭섭하고 또 그 아이의 엄마는 미안하다는 듯이 아 얘가 왜 이래 오늘따라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이모라니까 막 이러고 집에 가서 벌 쓰고 이모 따라해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니 왜 이모예요? 이모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쉽게 그런 용어를 범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족성이라는 거는 단지 가족한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가족 확장성의 개념으로 보면요. 사회적 시스템이 나한테 가족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를 친밀하게 알아줘야 된다.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나를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걸로 가족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물어보면 우리나라만 월등하게 높습니다. 칠레하고 프랑스는 비슷해져요, 갑자기. 왜 그러냐? 칠레하고 다르게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인 원인은 아마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유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사회 전체를 일종의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군사부일체. 김상중 씨는 옛날에 두사부일체라는 드라마에 그때 두목 역할을 하셨죠. 그랬었었죠. 예. 네. 그때 이제 부모와 스승과 그때 부모과 부모과 스승과 어머니는 하나다. 우리가 흔히 이건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스승의 개념을 알겠어요? 임금의 개념을 알겠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깨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마와 아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건 임금과 스승과 아비가 하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임금과 스승을 아비처럼 대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개념이라는 게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나 사회나 어떤 회사나 이런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이런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혹 가다가 군대 같은 데서 사고가 납니다. 뭐 폭발 사고도 나고 총기 사고도 나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근데 우리 사회가 군대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물론 의무긴 하지만 2년 동안 의무로 그냥 가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일종의 큰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큰아버지 집에 맡겼을 때 사고가 나면 모르는데 맡긴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카를 큰아버지가 맡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조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장례식장 같은데 큰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죽일 놈이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이건 말이야 우리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나는 몰랐어. 걔가 그러다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 안타까운 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해요. 뭔가 큰아버지가 뭘 한 것 같은데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자마자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날 죽여라. 막 그래. 왜냐?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는 조카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잘잘못 따지고 내 잘못 없다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을 그렇게 시비를 가릴 만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정부에 맡길 때는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국가나 이런 데서 군대를 가거나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슬퍼하고 하는 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너 저거 좀 비이성적인 거 아니냐, 비합리적이지 않냐, 왜 이렇게 떼쓰고 자빠지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잘 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은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가족 확장성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리더로 뽑히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리더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요, 사실 서양에 있는 리더들이 누리는 것보다 많아요. 왠지 아세요? 물질적으로 많은 거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그 느끼는 걸 왜 누릴 수 있냐?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족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릴 때는 그거 다 누리고 가족 확장성 때문에 국가나 리더한테 나를 책임져주고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하는 국민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 확장성이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일이라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라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어요? 가족이라고 당연하죠. 생각하면 열심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회사, 이 나라 전체가 내 가족이에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일해야지 내 가족도 먹여 살리고 내 회사도 살리고 내 나라도 살린다는 생각에서 죽으라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 거다 생각하고 회사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뭐 주식이나 좀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맞아요. 말이 돼. 내가 회장 시켜주면 내 거지요. 그럼요. 근데 나 회장도 안 시켜주고 난 대리인데 무슨 내 거야 이게. 안 그래요? 내 책상도 내 게 아니구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난 몇십 년간 유례 없는 경제 발전이 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온 국민들이 열심히 했어요. 뭐냐? 자기 자식 일하듯이, 자기 가족 일하듯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으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족 확장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더 이상 가족 확장성으로 관리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나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 10명, 기껏해야 200명, 뭐 1000명 이러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회장이 직원들 이름 다 기억하고 서로 회식할 때 식당 하나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회식하고 이러고 가능했어요. 지금 그 대기업들이요, 직원만 몇십만 명짜리가 된 거예요. 가족 확장성 이미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랑 만났던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전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요맘때쯤. 선생님, 전 태풍이 제일 부러워요. 왜 그랬을까요?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긴 있었죠. 예. 고칠 것이 없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밀고 가버리니까. 저는 처음에는 태풍 오면 학교 안 가서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얘 의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태풍은 진로가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길이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갈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너무 부러운 거야. 얘는 모의고사 한 번 보고 뭐 성적 한 번 나올 때 선생님 불려가고 3,000개의 전형이 있으면서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불안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진로가 좀 결정됐으면 좋겠어. 이런 안정성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몇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게 돼요. 몸에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들이 옵니다. 첫 번째, 조바심.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를 나태하다고 생각해요. 조바심이 나요. 두 번째로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즉 열심히 살면 앞을 본 능력이 떨어지니까 좀 멀리 봐서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 라는 게 안 보여요. 우리 등산할 때 지쳐서 등산하면 앞사람 빨간색 옷 입어서 이거 기억 안 납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러니까 좀 산도 좀 보다가 좀 편하게 김밥도 좀 먹고 가자 이러면 좋은데 막 회사 등반대야 열심히 가다 보면 앞사람 등이 뭐 브랜드의 빨간색 옷이었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야가 협소해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조바심이 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하나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냥 지치기만 하는데 지치면 와, 나 기분 좋다 하면서 기분 좋게 지쳐야 되는데 자면서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난 이거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착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확 가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책임감 같이 나 혼자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혼자 뿡 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 비행기에서 탁 눌러가지고 비상탈출 해가지고 팍 나가고 이 비행기 난 책임지고 싶지 않아. 용하세요. 예. 타고 날아가고 싶어. 1년만 혼자 해외여행 갔다 오고 싶어. 다 잊어버리고 지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하루도 몇 번씩 생기게 됩니다. 자, 보시면 원래 스트레스는 좀 받아주는 게 좋아요. 시험 전날 우리 좀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스트레스 좀 받으면은요 수행 능력이 올라갑니다. 원래는. 근데 문제는 계속 올라가 주면 좋은데 얘가 그게 안 돼. 거꾸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쭉 야금야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기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행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서버렸어요. 시야가 좁아졌어요. 집중이 안 돼요.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저한테 그런 수험생들이 옵니다. 전 그런 수험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토요일 오전에 쉬어. 자. 너 좋아하는 영화도 보러 가. 선생님 미쳤어요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거꾸로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 너 여기서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지 일로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밤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심장은 곤두서 있는 상태 밤 10시까지 일하다가 집에 왔어요. 여전히 뭔가 해야 돼. 조바심은 있어. 그러니까 자서 누워서 12시부터 딱 자려고 누우고 6시에 자명정 맞춰놨습니다. 그럼 제일 크게 들리는 게 뭐죠 그때? 시계소. 맞아. 시계 소리. 째깍. 무섭기도 하고 내가 6시에 못 일어날까 봐. 그럼 뭐 하죠 우리? 양 100마리. 저는 불면증 환자한테 양 100마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더 집중이지. 예. 이런 사람들이 강박적이고 완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74, 75, 76, 78, 79 하다 헷갈리는 거야. 그럼 또 한 마리, 2마리, 3마리. 나중에 안 잊어버리려고 표시까지 해야 네. 그러면 어느새 6시가 돼 있죠. 새하얗게 하루를 새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불면증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낮에는 커피 2분을 살아요.
새칭 우리 벤티라는 거 있잖아, 큰 거. 그거 한 3개 먹어요. 그다음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올까 무서워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면제를 달라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럼 카페인을 이만큼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잠이 안 오지. 근데 이 시간도 자기 일을 해야 돼.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나태한 사람.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친 면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뚝 부러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만화, 혹시 연세 있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김한석 씨. 저는 위인전을 읽어가지고. 아, 예. 만화를 안 보셨는데 혹시 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뭐죠? 지옥의 링은 아닌 것 같고. 도전자 하리케인. 야, 도전자 하리케인. 맞습니다. 역시 김상주 씨는 아니 뭐 만화 맞췄다고 박수. 제가 연세가 좀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본 만화입니다. 근데 이제 헝그리 복서예요. 이제 세계 챔피언이랑 15회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15회 끝난 다음에 머리가 허옇게 새버리면서 이 자리에 죽어요. 비극적으로 끝나는 결말인데 이때 대사가 하얗게 불태워, 새하얗게 태워버렸어 나를. 그 단어 그건 들어보셨죠? 그 말은 나를 다 태워버렸다.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타버렸어. 자,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모닥불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모닥불 우리 MT 같다고 치면 새벽녘 그렇죠. 처음에는 나무를 산같이 쌓아놓으면 석유 확 붙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 아마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불이 더 나잖아요. 근데 우리 새벽쯤에 다 자러 갔고 내가 꼬시고 싶은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딱 해서 오빠 추워요 그러면 여기 불이 아니 오빠 불 좀 키울게 하면 석유를 확 부어. 그럼 어떻게 되죠? 확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고 태울 게 없으니 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뭐 태울 게 있으면은 안 해봐서. 그쵸? 안 해보셔가지고 딱 다 같이 즐겁게 놀고 다 주무셨구나 다. 전 자돈 쪽이라. 네, 그 전 이미 취하셔가지고 다 주무셨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더 태울 게 없는 거예요. 태울 게 없는 상태가 될 땐 스트레스를 받는, 즉 석유를 뿌려도 효과가 없어. 그 이전 단계에 막 조바심을 내고요. 막 안절부절 못할 땐 괜찮아요. 그럼 그때 돌아오면 돼요. 그때까지는 그냥 상황적인 면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근처에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냐?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옵니다. 나 하나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드니까 에너지 기빨리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혼밥. 친구랑 밥 먹는 것도 싫어. 맞아. 일하시면서 너무 지친 날은 뭐 이렇게 친구가 전화해서 예. 밥 같이 먹자 해도 싫으시죠? 만사 귀찮죠. 만사 귀찮아. 그냥 집에 와서 빨리 밥 먹고 아니면 혼자 들어가는 게 먹고 밥 먹고 딱 자버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술도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는 그냥 딱 한 잔. 예. 기분 좋게 어디 뭐 맞아. 바 이런 데나 맞아. 혼자서 그냥 집에서 편의점에서 하다못해 사가지고 맞아. 들어가는 게. 영화도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재밌나 눈치 보는 것도 싫어. 그냥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혼자 쓱 가서 싹 보고 나오게.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덜 써. 혼밥, 혼술, 혼영화 같이 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1차가 돼요. 그러니까 조바심과 열심히의 세계 다음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게 중요한 나라에서 어울림이 사치스러워진다고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나를 반경을 좁히는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침에 충전을 충분히 하고 나온 핸드폰이 내가 한 오후 3시만 돼도 3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근처에 어디 충전할 데도 없어. 보조 배터리도 안 들고 나왔어. 우리가 요즘 그런 마음이에요. 아슬아슬한 느낌.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Do your best, do my best. 저는 레지던트 할 때요. 교수님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학술 발표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입니다 했는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던데 틀렸으면 완전 망신이고 최선 아닌 것 같으면 다 더 해보겠습니다 하면 더는 없는 걸 내가 알아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냐고 묻는 말에는 선뜻 네, 최선입니다 라는 오만함 같이 느껴지는 거 있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이 우리의 인사말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김상훈 씨 주로 어떤 말 많이 쓰죠? 뭐 밥 먹었냐? 밥은 먹었네. 네. 김한석 씨.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잤어? 잘 잤어.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좋습니다. 우리 앞에 분 혹시 잘 지냈냐? 좀 기본적인 말 보면 첫 번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밥은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인사말은 바쁘시죠예요. 맞아. 아마 제일 많이 들으시죠.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바쁘신데 어떻게 자리를 내주셔서 고맙네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저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뭐 그냥 감사합니다. 시간 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쁨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있는 나는 바빠야 돼요. 그래서 바쁘면 난 사회에서 영양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번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그 영어에서 일종의 문화적으로 이렇게 써요라고 하는 사전입니다. 도시 사전 같은. 이 바쁘다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즉 비지, 바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쁜 거야 이게. 나는 이 사회에서 1인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빠야 돼. 바쁜 사람과 어느 순간부터 바쁜 소수와 안 바쁜, 바쁘고 싶지만 못 바쁜 다수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나도 일하고 싶어요. 나도 세상에서 1인분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바쁘기 시작한 사람은 한없이 바빠요. 회사에서도 이럽니다. 고가 A를 받은 사람한테는 20% 더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더 바빠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안 되면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나도 알아. 리플레이스 되는 거를. 그런 방향들 때문에 우리는 뭔가 더 바빠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난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없이 충동 구매한 사람하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충동 구매, 아무 생각 없이 샀다. 더 만족도 높을 거다. 자, 그럼 하루 종일 심사숙고 끝에 산 사람이 훨씬 만족도가 높을 거다. 아이모라는 가구 회사 있죠. 예. 그 적당한 가격에 스칸디나비아의 북유럽식 디자인을 만든 그 거기에 아침 9시 문 딱 열 때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가서 그냥 내가 의자 뭐 필요한 거니까 1시간 만에 사고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하루 종일 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층 심사숙고형. 3주 정도 후에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심사숙고한 사람이 짱이야 이런 거였는데 해보니까 어땠을까요? 충동 구매. 그렇죠. 그러니까 충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거였습니다. 그 1시간 만에 가서 특가 이거 괜찮아? 의자도 쓸만해? 사고 나온 사람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거기서 있다가 온 사람은 머릿속에 삼삼해. 맞아. 더 팔걸이 있는 거 살 걸. 좀 더 비싼 거 살 걸. 좀 더 싼 거 살 걸. 그러다가 내가 하루 종일 있다 왔는데 보풀하기가 이렇어 이게. 삐걱거려. 그럼 열받아. 맞아.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 하루를 보냈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즉 최선의 선택을 우리는 원합니다. 선택을 할 때. 하지만 만족도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민도 비용이기 때문에. 최선, 차선, 차악, 최악입니다. 어차피 인간의 선택은 4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보면. 당연히 최선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출발점에서 합니다. 10가지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때는 선택이 최선을 몰라. 근데 가다 보면 10개 중에 1개라도 틀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만족도가 확 떨어져요. 왜냐면 그때는 이 비용이 들었으니까 이건.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가는 과정에도 더 나은 게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걸 담고 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의 문제점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머릿속은 항상 최선에 대한 고민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 고민 많은 분들 보면 저기 트렁크에 쌀가마니에 3개 싣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밟아도 안 나가는 거야 차가. 머릿속 고민이 가득하니까. 근데 고민이 뭐냐? 뭐가 더 최선일까? 더 잘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더 뭐지? 이 고민하느라고 효율성도 없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게 이게 뭐가 최선일까를 찾는 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유가 없어지고요. 빡빡해지고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팍팍하게 느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고요. 나 죽여버릴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화가 항상 나 있고 예민해져 있어서 식당에서 제일 흔히 하는 거 이런 거죠.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밥 먼저 나오는 거. 이거 너무해요 진짜. 예,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배가 좀 덜 고플 때는 그래요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정말 별거 아닌 거 화를 내. 그러고 나면 더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사회생활 몇 년인데 벌써 내가 이 마인드 컨트롤 하나 안 돼? 그다음에 전 같으면 먼저 좀 배려하고 도와줄 텐데 그냥 내가 일단 중요해.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 친구가 안 보여.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일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로 생기는 게 묻지마 폭력. 지하철에서 퉁 부딪혔다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뻑하면 나오잖아요. 요새는 원한에 의한 폭력보다는 그런 게 더 많아졌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가장 흔한 문제는 짜증과 불안입니다. 허연한 생각할 때 짜증이라는 게 뭐 같아요? 지금 저의 상태가 그쵸. 저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들으면서 나 이렇게 심각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심각한가라는 생각이 좀 그냥- 불쑥 짜증이.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짜증날 소리가 좀 저도 생기거든요. 김한석 씨가 짜증이라는 게 뭘까요? 예? 짜증, 불만. 불만. 예.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한 명 질문하고 넘어갈 줄은 또 옆에 시키니까 짜증나는 거. 솔직히 되게 순간 짜증 났어요. 네, 순간 짜증나는. 나 이쪽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네. 나한테 좀 짜증 한 났어요. 명 질문하면 보통 넘어갔는데 네. 두 명째 또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예리하신데요. 그렇죠. 바로 짜증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짜증난 줄 몰랐는데 건드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은 내가 짜증을 내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짜증난 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차 올라와서 전 같으면 누가 툭 건드리고 넘어가면 하지 마 이랬을 텐데 툭 건드 이러는 거 있죠. 또 왜 건드려 이러는 거. 물이 50도에서 10도 올라갈 때는 안 끓죠. 근데 90도일 때 10도 올라가면 확 끓죠. 바로 짜증은 90도에 있는 거야 내가. 끓을까 말까 끓을까 말까. 근데 그때 50도짜리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겨우 10도짜리야. 이렇게 툭 건드리는 거. 아니면 누가 뭐 경적을 삑 하고 올리는 거. 이럴 때 왁 하면서 사람이 돌변하는 거. 이럴 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불안해져요. 자, 불안이라는 건요. 안이 불자에 안전할 안자입니다.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전쟁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전투태세가 되는. 그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뭔가 약간 엔진을 켜놔야 되는. 그래서 바스락한 소리마다 금방 막 예민해지게 반응하고 과잉 반응을 하고 민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작은 일이 벌어져도 금방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배가 꾸룩꾸룩한 거, 약간 입이 바짝 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되게 큰 무서운 병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보다 크게 느끼니까. 저는 심장 뛰는 걸 안 느꼈는데 갑자기 심장 뛰기 느껴져요. 그럼 심장이 뛸 만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위험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짜증이 난다 라고 얘기하면 역시 나는 안 돼. 나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짜증이 난다. 내 몸이 나한테 보낸 신호예요. 너 오늘 여기까지야. 차 올라왔어.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쉬어야 돼. 괜히 더 무리하다가는 화내게 돼. 짜증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약간 짜증이 날 것 같은 묘한 느낌 들 때는 탁 멈춰야 돼. 우리 이미 하고 있는 게 그럴 땐 잠깐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잠깐 바람을 쐬기도 하고 회의하다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짜증이 나지만 나는 빨리 끝내야 돼 일을. 그런 생각이 들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짜증과 불안 이게 사실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까에 대한 솔루션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와 심장 사이의 연결을 끊어라. 우리 뇌와 심장이 서로 직렬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갑자기 뛰잖아요. 그럼 뇌는 80에서 110으로 뛰었네? 그럴 만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쫙 스캔을 합니다. 위험한 거 있나? 정말 위험하네? 그럼 정말 더 뛰게 해. 거꾸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미리 겁을 먹거든요. 사자나 토끼는 자면 무서운 거 없어. 불안하지가 않아요, 애들은. 근데 인간은 불안이라는 것은 앞날을 미리 예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덕분에 우리가 에어컨도 있고 창문도 있고 집도 만든 거거든요. 앞날을 대비하려고.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것만 우리 소름 끼칠 때 있죠. 그때 나 진짜 싫었어 이러면서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뛰기 시작해요. 그럼 뛰면 내 뇌는 정말 또 그런 일이 있나 보다고 믿어. 이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확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에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이 악순환을 이해하고 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술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심장이 뛰면 와 무섭다가 아니라 얘가 뛰네. 그리고 무서운 겁날 게 있어도 심장이 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고황장애인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대학생이 고황장애에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한 2달 후에 갑자기 외래 날이 아닌데 왔어요.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하면서 무슨 일인데 친구들이랑 오래하면 탁구를 쳤거든요. 탁구를 30분, 1시간 막 쳤더니 심장이 뛰어요. 막 치고 갔더니 심장이 뛴대. 그래서 공황발작 또 나와서 무서워 선생님한테 왔어요. 야, 탁구를 치면 심장이 뛰지. 뭔 소리냐고. 정말 그러네. 그러고 갔어요. 그냥 무서운 거야. 또 올까 봐.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그 공황발작이 왔던 게 너무 겁났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심장이 뛰는 것을 또 무섭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분은 좋아진다고 등산을 했어요. 저희 병원 뒤에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산 턱까지 올라가면 꽤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근데 와 내가 오래간만에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원하게 물 마시고 바람 쐬고 진짜 좋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다라고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심장이 뛰는 일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치료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한쪽은 무섭고 두렵고 겁나요. 왜냐하면 그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뇌는 한번 쭉 흉터가 난 셈이기 때문에 겁나요. 마치 집에 도둑이 한번 들고 나면 밤에 창문 소리 덜컥만 나도 겁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혹시 과잉은 아닌지 심장과 뇌의 커넥션을 끊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접시물에 빠지면 무서워 죽겠어요 하는 겁니다. 평생을 호수만 보던 친구가 동해안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파도가 팍 치면 무서워 죽겠어요. 하지만 동해안에 사는 애를 보면 사는 친구가 보면서 이건 파도도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섭고 불안해지면 그냥 작은 일들 그것을 커다란 파도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선생님 좀 비정상인가 봐요, 나 문제인가 봐요 라고 오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정상과 건강 사이에 있으면서 비정상과 정상 사이에 있다고 느끼면서 와요. 65세인 노인분이 치매인 줄 알고 오세요. 기억을 검사 정상이야. 근데 이분은 내가 옛날에는 핸드폰 번호 10개 다 외웠는데 이젠 3개밖에 못 외운대. 저도 3개밖에 못 외워요 그래요. 핸드폰 10개 외운 게 대단하신 거라고 그동안. 정상과 건강함 사이에 있는 분들이 150에서 100을 떨어진 분이 자기가 60점 미만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실제로는 그럴 경우가 많다. 나를 너무 결손이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앞으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이럴 때 좋은 거는 군화입니다. 화나, 무서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를 내는구나.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지켜보게 되면 사실관계가 보이면서 조금 객관화시키는. 그러면 이제 이거 넘어갈 수 있다라는 아니면 내가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인지 어떻게 할지를 보게 됩니다.